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 교사 이남승입니다. 네, 지난 13일 수요일이었죠. 2014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의 경우 선택격 시험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선생님, 그 난이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준별 수능 취지에 맞게 A형은 다소 쉽게, B형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국어의 경우 A, B형 대체로 무난히 출제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 대체로 어렵게, 또 영어도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영어에서 비중이 높아진 듣기 평가는 쉽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무난했는데 내 점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뒷목 잡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착실하게 잘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수능에서는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총 4주에 걸쳐서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영역별 학습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영역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국어 학습 전략을 주제로 국어 영역의 핵심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어 영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을 갖추셨어요. 아까 들어오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쳐다봤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김민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한 분의 국어 영역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국어 성적의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실 분이죠. 쪽집게 특강으로 유명한 권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미모가 출중하시다 보니까 인사를 짧게 하시네요. 본 강의에서 본 강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더 좋은 알찬 내용들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소 쉽게 출제된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분석과 함께 이 4월에 치러질 중간고사 학습 방법까지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김민정 선생님의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비문학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담은 국어학력 강사 김민정입니다. 네. 불과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3학년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 3월 학력평가가 있었죠? 시험은 잘 보셨죠? 네. 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3월 학평이 어땠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선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10시 한 10분쯤인가요? 이제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이번 시험이 어땠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보였던 글이 굉장히 평이했다, 쉬웠다, 뭐 너무 쉬웠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막상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느꼈을까? 할 만한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도, 뭐 쉬웠다고? 뭐 이런 나는, 이런 친구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등급컷은 어땠는지. 지금 뭐 아직 확정된 등급컷은 아니지만, 지금 추정되고 있는 등급컷은 A형은 1컷이 95, 그리고 B형은 1컷이 94. 네, 그리고 뭐 추정되는 등급컷이긴 하지만 A형은 90, B형은 89, 뭐 이렇게 뭐 1, 2등급 컷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1등급, 2등급 컷.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컷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쉬웠다고 이야기했을까? 선생님 확인을 해봤더니 정답률 자체가 90%가 넘는 문항, 그러니까 전국에서 90% 넘는 학생이 전부 다 맞았던 문항이 A형 같은 경우는 이런 문항이 19문항,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이런 문항이 11문항. 사실은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는
많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 뭐라고 하냐면 이건 눈만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답이 막 내가 답이야 막 손을 들고 있는 문제들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수능에서 지금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이게 모집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A형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이 A형으로는 49%, B형으로는 51%. 그러니까 예년 수능에 비해서는 어쨌든 모집단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등급은 예년에는 그게 4%였다면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2.5% 정도가 1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예년 수능 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으니까 그쵸? 2013학년도 수능이랑 그리고 이번에 봤었던 3월 학평이랑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듣기 문제 있었죠? 앞에 5문제. 그리고 쓰기 문제 5문제, 어휘한 문제, 어법한 문제 출제가 됐었고 읽기. 선생님 읽기가 나왔었다고요? 읽기가 문학이랑 비문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면 문제가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맨 처음에 화법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화법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작문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법 A형의 경우에는 문법이 몇 문제 출제되지? A형의 경우에는 5문제 그리고 B형의 경우에는 6문제 B형에서 한 문제 더 추가되는 문법은 고전 문법이 한 문제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독서에서 A형은 15문제, 그리고 B형은 14문제. 한 문제가 이제 줄었겠죠, 그쵸? 그리고 문학에서 마찬가지 15문제. 이렇게 비중이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 5가지 영역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바뀐 수능이 교과형 수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만큼 학교 교육 과정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제가 기억 못하시면, 네, 1월 7일 강의 다시 보기. 제 날짜 찾아봤거든요.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마 그때 예언했을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냐면, 화법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다. 기본적인 개념만 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될 거다. 작문, 기존의 쓰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패턴들만 정리해 놓는다면 크게 틀린 문제가 없을 거다.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 너희들의 성적을 가르는 건 문법, 독서, 문학 요 3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요 3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때 강의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A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7문항 중에서 문법이 2문제, 그리고 독서가 2문제, 그리고 문학이 3문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7문항이 결국에 2, 3, 3 여기였었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6개의 문항이 독서에서 3개, 문학에서 3개. 그러니까 아무리 새롭게 틀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 학생들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요 3파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물론 전 영역을 고르게 공부해야 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공부할 때는 요 3파트의 3강 구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라고만 하고 그죠? 방법을 얘기 안 해주면 네. 그럼요. 방법을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이제 학평을 봤으니까 문법 공부를 들어가야 되겠죠? 문법을 공부할 때 3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습이 중요할까?
복습이 중요할까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두 분께 여쭤볼까요? 미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복습이 복습? 예. 저는 복습. 네, 둘 다 중요해요. 아, 네, 죄송해요. 네, 역시 낚이셨어요. 네, 예습과 복습,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약간 무게 중심을 어느 쪽에 두느냐, 뭐 이런 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 문법을 공부할 때 저는 예습보다는 물론 중요하지만 복습 쪽에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문법은 이해해야죠. 네. 수업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혹은 본인이 자가 학습할 때에도 많은 나와 있는 시중의 문제집들을 보시면 이건 이런 예야, 이건 이런 예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더 그 내용들을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암기라는 과정이 바로 무엇과 이어지냐면 복습이라는 과정과 이어진다는 거. 물론 수능이라는 건 수학 능력, 학습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암기 자체를 막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이 바뀌었죠. 어떻게? 교과형 수능으로. 교과라는 말은 결국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측정하겠다라는 시험이고 그것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경우에는 암기하고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의 팁. 세 번째. 이건 별표 쳐야죠. 별표 네. 땡땡. 네. 저 별표 처음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이 문법 공부하실 때 문법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계어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막 뭐라고 어간이라고 뭐 체온이라고 뭐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외계어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건 물론 이해하고 암기하겠지. 근데 그걸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써드립니다. 수형도. 선생님, 수형도가 뭐예요? 수형도는 얘들아 있잖아.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또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게 나오고 하는 그림 많이 봤지? A에서 BC가 나오고 또 C에서 뭐 D가 나오고 E에서 또 그다음 뭐니? 그치? 막 이렇게 쭉쭉쭉쭉.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이시니까요. 네, 네. 그럼요. 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게 나오고 하는 수형도의 형태로 공부해 놓는 게 되게 좋을 거야. 문제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문제집이나 많은 교과서들에서 1, 그리고 1, 그리고 또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이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수형도 그리고 수업 시간 내용 복습하실 때에도 오늘 이 개념을 배웠지만 이 개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과 연관되는 거구나. 이 개념 하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큰 틀 속에서 개념을 파악해 주시면 암기할 것도 훨씬 줄어들겠죠. 네,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분석. 무엇보다 문법, 문학, 독서가 중요하다. 3강 구도로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것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에 대한 공부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문학과 독서 공법도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네, 문학이랑 독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마찬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 얘기 듣고 뜨끔할 거야. 뭘로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EBS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뭐 EBS를 계속 풀고 있는 친구, 그냥 풀고만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혹은 선생님 EBS가 중요하니까 전 이제부터 EBS를 열심히 외우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EBS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선생님 이거 뭐니? 그러면 이 내용은 몇 페이지 뭐에 있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수능이라는 건 수학 능력,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도 EBS가 중요하니까 EBS를 봐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떤 글을 읽는 방법, 언어에서 결국에 보고자 하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 글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운 뒤에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장이 EBS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가르쳐 보면 선생님 이제 제 학생들 가르칠 때 등급별로 이제 반을 구성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확실히 가르쳐 보면 5등급 친구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랑 1등급 친구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이제 5등급 친구한테 읽고 나서 네가 무슨 내용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5등급 친구들 왜?
막 이런 반응 보이거든요. 자기가 뭘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글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글자 자체를 계속 그냥 읽고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글 읽기 방법 자체를 배워야 한다. 근데 약간 모순적이죠. 우리말인데 왜 글 읽기를 배워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아닌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너무 추상적으로 좀 들리시죠?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A형 공통 지문으로 잠깐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 질문은 이번에 A형, B형 공통문항 22번에서 25번 문항이었었죠. 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은 그 지문의 첫 단락이 화면에 띄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락의 첫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항상 문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서술어란 말이야. 서술어를 봤었을 때 갖는다. 그럼 그 갖는다라는 서술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서술어 갖는다라는 아이가 문장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를 갖는다. 이 꼴로 출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광물은 무엇을 갖는다?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앞으로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화제는 광물이겠구나.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광물이 무엇인지, 광물의 어떤 결정 구조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볼게요. 첫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 그런데 실제로 광물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내가 앞으로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건 광물의 결정이 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4단락.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중간 단락을 뛰어넘고 4단락으로 가볼게요. 네. 드디어 우리가 지금부터 찾는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첫 단락의 마지막에서 나는 결정 모양이 왜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았는데 내가 잡았던 그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드디어 나오네요.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결정이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서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원리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봤었을 때 뒤에 화면을 살펴봤었을 때 그 단락의 맨 뒷부분을 보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칠판을 잠깐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이게 비문학 지문인데 비문학 지문에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쓰기의 일정 부분의 패턴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좀 전에 이게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 문단이겠죠? 네. 그럼 이건 첫 문장, 이건 마지막 문장. 자, 보통 출제자들의 경우에는 단락의 맨 앞에는 앞으로 전개될 화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글을 잘 읽는 이유는 이런 패턴들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많은 글을 읽었더니 맨 처음 나오는 문장이 보통 앞으로 이야기 나올 것에 대한 썰이 풀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걸 읽을 때는 광물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단락의 보통 마지막 문장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었듯이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왜 광물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어? 라는 게 이 부분에 나와 있었었죠. 그럼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을 찾았냐면 광물의 이 글에서의 내용이었었죠. 광물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결정면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왜 차이가 보이냐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정면이 좁아든 거였어. 라는 이 원리를 이 글에서 가장 핵심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자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당연히 문제로 구현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였었죠. 지금 A형에서는 24번, B형에서는 22번으로 출제됐었던 질문인데 그림이 바로 보이시네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A형이 좋네. 그러니까
A형이 당연히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었을 거고요. 뒤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뒷면의 선택지를 봤었을 때 지금 보신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읽은 당연히 선택지 2번. 현재 결정 모양은 A형보다는 B형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거다. 선생님. 저희가 한 거랑 다른데요? 당연하죠. 왜?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신 대로 첫 문장의 처음과 끝을 잘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4월에 있을 중간고사 국어 또 영역 학습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하나 잠깐만 네. 정정을 드리면 네. 모든 글은 다 읽어야 합니다. 다 읽긴 다 읽되. 그럼요. 네. 모든 글은 집중해서. 전부 다 읽어야 하고요. 대신에 경중이죠. 어떤 것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느냐.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라는 문제였고요. 글은 다 읽으셔야 돼요. 다. 네. 생각 있이 읽어야겠죠. 그럼요. 네. 생각 있이 읽어야 되겠고요. 중간고사 대비책 굉장히 길게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딱 포인트 3가지만 아주 빠르게 탕탕탕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우선 첫 번째, 내신이죠. 출제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학교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열심히 듣자. 왜?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수업 시간에도 무조건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출제자가 한 분은 아니시죠? 이건 약간의 꼼수인데 이 수업을 하시는 다른 반 선생님 필기도 빌려가지고 이 선생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구나. 이 선생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 2번째. 친구들이 언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작품만 공부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이 단어는 이걸 가르치기 위한 학습 목표야. 그리고 그 목표에 합당한 제재. 그러니까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제재에서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학습 활동이 되겠죠. 이 3가지. 학습 목표와 그리고 제재와 학습활동 이 3가지를 전부 다 훑을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3번째, 안 봐도 알아야 된다. 친구들이 무슨 얘기 되게 많이 하냐면요. 이거 뭐야? 쌤 저 이거 안 봐. 그냥 보면 다 알아요. 보면 다 알면 내신에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봐도 알아야 돼. 작품만 딱 보더라도 이 작품의 학습 목표가 뭐였고 학습활동이 뭐였고 학습활동의 답은 뭐였어 라는 것들을 자기가 줄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으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대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여력이 되신다면 다른 반 친구들의 필기도 한번 보는 그런 습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김민영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국어공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핵심을 깨뚫는 강의. 안녕하세요. 권민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문학 부분을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쳐서 자기의 등수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친 학생이 잘 친 학생대로 이 성적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좀 못 친 학생들. 특히나 우리 고3이 되면은 겨울방학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많잖아. 학원도 다니고 아니면 자기가 보충 수업도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습하면서 하는 학생들 많은데, 그런데 내 성적이 이게 뭔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또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월 시험 점수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100점이 끝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바로 분석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분석을 잘해서 내가 약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결전일이 수능일이죠. 수능장에 가서 내가 올곧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롯이 다 펼쳐내서 성적을 받는다면 그때 성적이 자기 성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한 한 걸음 내딛는 어떤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문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화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문학에서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희곡, 현대시, 고전시가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2014학년도 작년에 치른 시험이죠. 고2들이 치른 예비시행 평가에 있는 기조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먼저 A형을 살펴보면은 현대소설의 사평역이라든지 고전소설의 최척전,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고전시가의 안민영의 매화사 등의 작품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3이 되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요 어떤 교육청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또 EBS 작품들에서 간간히 다뤄지고 있는 예전부터 다뤄지고 있었던 주요 작품 중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우리 희곡에 있는 동지섣달 꽃 본 듯이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현대시에 있는 나이덕의 뿌리에게 선생님 다 아는 작품이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가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희곡의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이 문제가 세 문항 중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한 문항은 정답률이 40%대고 한 문항은 50%대 또 B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은 또 50%대 한 문항 60%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형 같은 경우는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되었죠. 현대소설에서는 염상섭의 두파산, 고전소설도 이춘풍전. 그다음에 고전시가는 똑같이 A형과 똑같이 매화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파산, 이춘풍전 그리고 마지막에 매화사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현대시에서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도 익숙한 작품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이제 방금 전에 본 희곡의 희곡과 그다음에 현대시 중에 오세영의 모순의 흙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문학으로 나온 게 희곡의 희곡과 그다음에 고전시가가 공통문학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나 희곡에서 고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게 관건이겠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문학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작품을 봤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틀렸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잘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를 익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잘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선 생소했던 문제, 고난도 문제 우리가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희곡인데요. A형으로 준비했습니다. B형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30번대 문제인데 지금 이제 A형의 45번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 앞부분 줄거리 나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누가 주는 거죠? 출제자가 주는 겁니다. 그 출제진이 주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겠죠.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옷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어디가 셨을까요? 요즘을 뽑아보면 가난한데 자식도 많은데 행방불명이 되죠.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맏형과 그다음에 둘째와 그다음에 셋째도 막내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지문 구성상 이제 빼놓습니다. 그런 어떤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처음 본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가 부분을 이제 살펴보니까 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와 관련된다는 소리죠. 이럴 때 실질적으로는 실전에서는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주면 맏형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그랬더니 둘째가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로? 라고 했습니다. 팍 어렵지 않죠? 어머니를 같이 찾아 헤매다가 어머니 행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쭉 있고요. 나 부분이 있습니다. 맏형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 다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때 뭔가를 건지셔야 돼요. 그냥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글자를. 아까 전에 같이 이렇게 길을 나서다가 헤어질 것 같은데 어머니를 찾는다더니 갑자기 왜? 어머니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누구나 잃어버린대요. 근데 어린이 되어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 다르다. 이 사람 뭔 말하는 거야? 들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라는 것은 실제 어머니,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추구하는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낸 거겠구나라고 뽑아내셔야 되죠. 물론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묻겠지만 문제에서 묻기 전에 이미 이상한데 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게 상당히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계속 한번 읽어나가면 마지막에 중략 부분에 하나 더 있는 내용이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하긴 할 텐데 서울로 가는 길, 이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겠죠. 45분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지부터 읽으면서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함정에 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중심 요소가 뭔지를 뽑아내시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봐야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자, 우선 뽑아낼 수 있는 요소들은 처음에는 형제들이 같이 길을 나섰다가 그다음에는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나 부분에 있던 내용에서 찾는 어머니, 특히나 다르게 뿔뿔이 흩어진 채 찾는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추구하는 욕망이나 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 뽑아내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읽습니다. 1번 선택지. 어머니 찾기라는 것을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가와 나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에서 나왔죠. 나의 맏형의 말에서 어른이 되어서는 서로 다른 그때 찾는 어머니는 달라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근거를 찾아 나가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다음에 2번 선택지. 세 갈래 길이라는 것은 각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 2번까지는 연결해서 선택지를 읽어본다면 충분히 여러분 혹시나 1번에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2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아마 출제자가 낸 것 같아 라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3번 선지가 문제죠. 3번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냥 형제들이 중간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또 치신 여러분들 아시겠죠? 각자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나 어머니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어머니가 어떤지 모르겠어 해서 각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지. 그게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분리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별한 게 무슨 분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형제끼리 이별한 게 왜 어머니가 분리됐다는 거지? 라는 것에서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보류하라고 합니다. 일단 모르니까 답일 수도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그렇지만 일단 내가 왜 틀린지 왜 맞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맞는 선택지였습니다. 왜 맞느냐는 것은 나 부분을 가지고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에서는 어른이 된 어머니는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꿈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고 각각 형제들이 다른 어머니를 찾아다 떠난다는 부분에서 얘네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서로 다른 꿈이 다르기 때문에 꿈이 다른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난 거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맨 처음에 같이 함께 길을 갔을 때는 서로 어머니를 찾을 때 그때는 실제 어머니 어떤 순수한 모성 실제 우리가 그리는 어머니를 찾아서 떠나다가 나중에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는 걸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3번 형제들이 이별했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다른 꿈을 찾아 떠났다는 거겠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통으로 찾던 어머니와는 다른 것들을 의미하겠구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말만 들어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선택지를 여러분이 시험지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딱딱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은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3번에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5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를 읽고 난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욕망이 무상해. 무상함이란 뜻이 뭐죠?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허탈해.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태도는 어떤 태도와 관련될까요? 좌절, 체념. 다 의미 없어. 공부해서 뭐 하나?
우리 이런 거 있죠.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돈 벌면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허무 개그라고 하죠. 그래서 허무한 태도가 뭔가 나와야 될 텐데 마지막에 맏형의 마지막 대사에서는 서울로 가는 길, 이 길에 내 운명을 걸고 가보겠어라는 말에서 아주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났죠. 우선 가와 나에서 허무함을 뽑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에 맏형의 어떤 태도에서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머니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찾아 나서려고 떠나는 의지적인 태도가 나와야 될 텐데 허무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해는 여러분이 아마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정답률이 60%대 또는 A형, B형에 따라서 정답률이 50%대인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선택지를 읽고 그냥 끼워 맞추다 보면 뭐야? 이런 게 어딨어? 라는 식으로 해서 오답지로 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런 내용이 아닐까? 라고 뽑아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 내공이 없으면 틀리도록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순하게 EBS 작품을 정리하고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이제 방법이 필요하겠죠? 약점을 알았으면 이제 방법 자체. 우선 문학이니까 문학에 대해서 문학에서 현대시부터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갈래를 나눠서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네.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또는 그냥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메모하는 정도가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작품 분석할 때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전체 내용을 하나도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이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제,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개념도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제를 하나를 뽑아내고 표현상의 특징을 3가지 정도 뽑아내는 것들을 스스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한 게 맞아.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된 어떤 해당되는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EBS 뒤에 보면 해설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개념이 맞구나. 틀렸구나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현대시도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고전시가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유 자체가 뭡니까?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죠.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생경한 단어라고 하는데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몇 번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전시가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시는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전시가는 패턴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임금에 대한 충 아니면 뭐 이별한 돼서 어떤 연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우리가 다루는 주요 작품들이 있거든요. 주요 작품들이 좀 처음 접근할 때 어렵지만 그 작품들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다른 작품도 비슷한 패턴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봤던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게 아닐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B형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형과 다르게 고가 그대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꼼꼼히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작품을 마구잡이로 감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되냐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가사입니다. 특히나 뭐 한 작품씩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가사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나왔던 매화사와 같은 연시조가 출제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남다면 한시라든지 시조 같은 것들을 더 덧붙여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똑같습니다. 인물의 여러분 스토리 위주로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보다는 인물의 상황 속에서의 반응 얘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했지? 슬펐냐? 기뻤냐? 왜 그렇게 됐지? 그 상황의 어떤 반응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읽어나간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뒤에 어떤 해설지에 있던 내용에서 전체 줄거리 정도를 한 번 더 보시면은 EBS에서 수록된 작품이 반틈 실리고 다른 내용이 또 EBS에 없는 내용들이 아마 실제 중에서 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해서 작품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똑같지만 좀 생경한 단어, 다시 말해서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5작품만 꼼꼼하게 진짜 이해해보는 식으로 안 되겠으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 이렇게 이해해보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충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소설과 똑같거든요. 인물의 상황 속에서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읽어나가시면 선택지에서 그걸 묻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월 모의고사 문학 부분 분석과 함께 선생님께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까지 문학 공부법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선생님 중간고사 대비 공부법 좀 전해주시죠. 네, 고2 때와 다르게 고3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학교 내신 시험도 수능형으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루면서 똑같이 그 관련된 어떤 문제집을 또 같이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집에 나오는 어떤 범위, 아니면 EBS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또 한번 재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좀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개정국어에서는 좀 더 교과서 배웠던 어떤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선택지로 활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단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작품들을 조금 더 분석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수능과 다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뭐죠? 객관식 문제만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도 출제된다는 거죠. 주관식 단답형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가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많은데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 김희정 선생님도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서술해보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권민도 선생님의 문학 공부법까지 알찬 강의였습니다. 이 고3의 경우는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권민호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문학 공부법 되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중간고사 학습 전략.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학습 전략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정 선생님, 권민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이어서 3월 모의고사 분석 및 중간고사 학습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 영역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3월 18일 TBS TV가 아주 화려한 개편을 맞이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매주 편하게 좀 이 시간만큼은 편한 자세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하차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빠샤 끝까지 완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록 저희는 없지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셔가지고요. 대학 합격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